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이른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같이 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뭐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동안에 예고도 돼 있었고요. 윤석열 총장 측은 뭐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해임 면직 아니면 뭐 정직 이런 걸로 정해져 있다는 차원에서 각각 이 경우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 어차피 그 행정소송의 그 내용은 뭐 비슷한 겁니다. 해임 면직이든 정직이든 다 중징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직 2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은 맨 첫 번째로는 자, 해임이나 면직은 뭐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센 중징계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뭐 징계라고 하면 뭐하고 찍어낸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말 오묘한 계산법으로 2개월 정도 앞으로 7개월 남았으니까 그 중에 2개월 정도는 잘라 먹어도 뭐 회복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야 라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거기에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판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라는 그런 계산법으로 2개월 정직이라는 걸 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이제 약간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임 면직,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해임 면직을 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7월 24일 임기 만료 때까지 잡아두자. 저는 그런 차원의 그 고려 요소가 더 크다고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인들은 그렇게 보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떤 논리로 깰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이 행정소송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국가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완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거 대통령에 관한 소송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훼손에 대해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소송을 벌이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는 소송이다. 이건 부연 설명이고, 한 줄로 얘기하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굳이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징계사유라고 하는 3가지,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4가지라고 주장했던 그 3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일을 지정한 것, 그 다음에 소집 절차, 그 다음에 의원을 선정한 것, 그 다음에 방어권 침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했고, 특히 이제 정한중 징계위원장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은 원래 징계위원회 보면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이고요, 장관과 법무부 차관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장관이 청구권자니까 빠졌고, 그 다음에 검사 2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외부인사 3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외부인사 3명이 아닙니다. 법학교수,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법학교수나 변호사가 아니어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한중 교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몫으로 지금 징계위원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면 사퇴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법학교수이기도 한데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이미 변호사이자 법학교수는 있거든요. 법학교수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있고요,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번에 불출석했지만 그 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몫으로 된 건데, 이 사람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적합치가 않다 이런 주장이고,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딱 들어가고 나서 한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절차는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후임은 예비의원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신규 위촉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저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의 해석상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의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나서 사표를 내면 그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지금 그 대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사 분석 문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판사 분석 문건의 내용도 그렇고 뭐 수집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뭐 무슨 판사들을 조롱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거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독단적인 추측이지, 거기에 이게 일반인한테 배포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일부 정말 재판 관여한 검사들하고만 공유하는 일인데 이게 왜 일반 사람들한테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판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걸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인 추측과 억측 뭐 이런 걸로 지금 징계 사유를 삼은 것인데 부당하다. 세 번째,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이것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방해의 증거가 없다. 뭐 인권감독관실에 뭐 부탁하느냐, 의뢰를 하느냐, 아니면 뭐 감찰부에 의뢰를 하느냐는 건 총장의 선택이 문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자문단에 회부한 게 수사 방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문단에 회부했다는 것은 자문단 뭐 결정대로 꼭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의 결정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문을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들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한번 자문을 받아보자는 것이요, 전문수사자문단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총장의 권한 내에 있는 지시다. 근데 이 지시를 방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등 위신을 손상했다. 뭐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안 했다는 걸 가지고 그게 바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정치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천천히 임기가 끝난 뒤에 천천히 국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겠다, 이런 것이죠. 7월 25일부터 생각해보겠다는 겁니다, 내년. 그런데 지금 뭐 생각하는 데에서 뭐 특정 정치나 이런 것 빼고서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징계 안 했나요? 얘기 안 되는 것이죠.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한 자기네들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나온 시나리오에 따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낙인을 찍고 들어갔던 징계위원회다, 이제 이런 대목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바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부분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직 2개월이라고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에 대해서 판사들이 어떤 판사냐에 따라서 견해가 엇갈릴 것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징계 사유 중에서 제대로 된 팩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당연히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7개월 중에 2달 정도를 까먹어버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임기 2달 연장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인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따지면 일부 뭐 통치행위론, 대통령의 통치적 행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또 상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판사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볼 것이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니야 이거는 순전히 법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하부부가 14개 부가 있습니다. 이 14개 부이 어떤 판사한테 지금 배당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예단한다? 지난번에 조미연 부장판사의 경우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에다가 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한 정도가 외부에서 추측컨대는 이 사람은 가처분 신청 아마 각하할 거야, 이렇게 기각할 거야, 이렇게 외부에서는 추측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판사의 외형만 보고서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라고 짐작한들 그게 반드시 맞다 이런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게 해가면서 이완규 변호사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다,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길게 강조를 해놨다. 그러면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은 만약에 그 정직 상태가 계속되면 월성 수사 등 이런 현안에 있어서 큰 차질을 빚는다, 여기까지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문제까지도 언급을 해놨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고 자 이제 언제 배당이 돼서 언제 결정이 나올 것이냐. 흔히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행정법원의 배당은요, 지난번의 경우에는 곧바로 한 2-3일 만에 배당해서 2-3일 만에 신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한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이나 배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그냥 일반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대략 신문기일은 1-2주 내에 잡힐 것이다 보면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에 신문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신문기일 잡히고 나면 그날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정도에 결정이 나오겠죠. 그렇게 됐는데 그 결정은 예측하기가 어렵다.